38. 세상은 넓고 창의력으로 날아라. 피할 수 없으면 차라리 즐겨라는 말은 남자들이 흔히 군대에서 많이 쓰는 말이다. 조직 생활의 직장인들은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 상사들의 눈치나 보고 퇴근하기 바쁜 부류들은 자극적인 놀이나 즐거움만 찾고 생산적인 일은 뒷전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하루의 반복적인 일상이 얼마나 당신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더 나은 결과를 안겨줄 것인가. 그렇게 세월 가면 특별하고 이상적인 재미없이 최후엔 아름다운 세상과 영원히 작별하는 슬픈 운명을 현실로 맞이해야 할 것이다. 한정된 공간에서 벗어나 좀 더 창의적 생각과 환경으로 주변을 개선하라. 혹시 지금 편하고 안락한 생활에 빠져 있습니까? 갇힌 우리 안에선 창의적 사고방식이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인 왕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넓은 곳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녀야 하는데 한정된 교실이라는 사각형 틀 속에서 생활을 해야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심한 스트레스는 단 한 명의 아이를 괴롭히면서 작은 쾌락의 기쁨으로 해소합니다. 같은 원리로 1층, 2층, 3층 닭장 속에서 닭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뾰족한 부리로 한 놈을 쫓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뾰족한 부리는 가위로 전부 잘라줍니다. 1층의 닭들은 2층과 3층에서 내려오는 똥들을 전부 온몸으로 맞고 감수해야만 합니다. 닭도 마찬가지로 뾰족한 부리가 없어도 한 놈만 쪼아서 죽여버립니다. 영어 같은 언어도 한국어인 모국어를 잘 구사하는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다른 언어도 함께 잘 표현합니다. 부모들의 조급한 조기 교육이 잘못된 교육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천천히 간다고 그리 늦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음식도 넘치면 배탈이 납니다. 더 높이, 더 나은 환경은 당신의 편협하고 한정된 사고방식의 테두리를 깨부셔버리고 변화시킵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다양한 시선으로 편견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도가사상을 정립한 장자에게 그 비밀을 알아보자. 사마천의 사기 안에 장자의 인생 기록을 보면 출세를 말고 내 길을 가라는 말이 있다. 한때 초나라 왕의 장자에게 재상 국무총리를 제의했지만 이를 거절하고 차라리 고돈, 배고픈 돼지가 되겠다고 했다. 고돈은 소크라테스의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말과 비슷한 말이다. 돼지의 배부름보다는 책을 읽는 기쁨은 다르다는 것이다. 질적으로 이런 지성적인 활동으로 얻는 것이 훨씬 우월하다는 것이다. 2500년 전 장자가 푸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 그때 초나라 사신 두 사람이 왕의 공식 문서를 들고 찾아왔다. 왕께서 당신을 재상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장자는 낚싯대를 든 채 여전히 강물을 응시하며 말했다. 나는 초나라에 한 신령한 거북이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 거북이는 죽은 지 3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것을 비단으로 싸고 귀한 상자에 넣어 사원의 제단에 모시고 항상 존경의 인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거북이는 죽어서 뼈만 남아 3000년 동안 향 연기를 맡으며 왕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겠는가? 아니면 저 깊은 산속 너머 진흙바닥에 꼬리를 질질 끌며 돌아다닐지라도 평범한 거북이로 살아가기를 원하겠는가? 두 사신이 다 대답했다. 그야 물론 거북이로서는 살아서 진흙바닥에 꼬리를 질질 끌며 돌아다니는 편이 낫겠지요. 장자가 말했다. 어서 돌아가라. 나 또한 진흙바닥을 질질 기어다니고 싶으니 당장 좋은 차, 좋은 집에 살고 빚에 허덕이는 것보다 차라리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즐기며 살겠다는 것이다. 결국 빚은 목을 조이는 족쇄와 같다는 것이다. 물론 좋은 빚도 재산의 일부이고 잘 사용하면 충분한 레버리지의 재산 증식의 효과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인 것이다. 또한 무용의 아름다움을 강조했는데, 즉 쓸모없는 것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많은 다양성 속에서 가치의 도를 강조하는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것은 편견에서 벗어나란 말이다. 사물의 가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바뀐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든 생각을 뒤집어 새로운 시각으로 답을 찾아내는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자에 보면 불균수지약이란 고사는 손을 트지 않게 하는 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송나라에 대대로 빨래만 전문으로 해서 먹고 사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겨울철에도 빨래를 해야 했기 때문에 찬물에 아무리 손과 발을 담그더라도 손발이 트지 않는 약을 만들어 다른 어떤 사람보다 경쟁력을 가지고 빨래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지역을 지나던 과객이 겨울철 물에 오랫동안 담그더라도 피부가 트지 않는 약이 있다는 것을 듣고는 그들에게 가서 백금을 주고 그 기술을 사겠다고 제안합니다. 그 집안은 비법을 과객에게 넘기고 그 돈으로 농토를 사서 농사꾼으로 변신하였습니다. 업종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죠. 과객은 그 비법을 가지고 오나라 수도 소주에 가서 오나라 왕에게 자신을 장군을 직책에 등용하여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때마침 항주에 근거를 둔 월나라가 군대를 일으켜 오나라로 쳐들어왔는데 오나라 왕은 그 사람을 장수로 파견했다. 때는 찬바람 부는 겨울철이었고 마침 양자강 유역에서 물가에서 전투를 하는 수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가 근처에서 전투를 하니 더욱더 손이 얼어붙어서 손 안 트는 약은 그야말로 오나라 군사들에겐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손 안 트는 약을 대량으로 만들어 자신의 병사들에게 바르게 한 오나라 장수는 강한 전력으로 월나라 군대를 대패시켰습니다.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 장군에게 오나라 왕은 땅을 떼어서 하사하고 그 장군을 오나라의 대부로 봉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을 트지 않게 하는 약을 쓰는 용도에 따라 그 가치와 쓰임새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장자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합니다. 불균수지약, 소용지약. 똑같은 손 안 트는 약인데 누구는 그것을 가지고 제후로 봉해지고 누구는 평생 빨래하는 직업이나 하고 농사를 짓는다. 이것은 같은 물건이라도 누구에 의해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기존의 가치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시각으로 신선한 가치를 만들어낼 때 생존은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손 안 트는 약을 어떤 쓰임새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린 취직이 안 된다. 돈 벌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안목이 부족한 건 아닐까요? 사기의 자객 열전에선 아주 독창적이고 탁월한 사고로 적의 심장부를 찌른 충실한 자객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대체로 공명을 병법가보다는 외교가로서 평가하고 손자는 이론적 방법의 대가로 여기는 반면 오자선은 오왕합녀를 왕이 되게 하고 이후 위나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는 군사로 가장 으뜸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손자와 오자선은 동시대 사람으로 오왕합녀는 두 장군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행운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오자선은 원래 초나라 사람이었고 그의 아버지가 고위직이었으나 권력 싸움에 밀려 아버지와 형이 모두 죽고 원한에 사무쳐 오나라로 도망가게 됩니다. 오나라로 간 오자선은 공자광의 사람이 되어 그를 왕에 오르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공자광은 이미 왕이 된 유호와 목숨을 건 왕이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오자서가 한 인물을 광에게 추천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자객전제라는 사람입니다. 진시황 암살에 실패한 자객 형가와 마찬가지로 전제는 빈틈없는 준비를 했습니다. 오왕묘가
물고기 음식을 아주 좋아하며 가까이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자객 전제는 당대 최고의 요리사 밑에 들어가 수년간 요리를 배웠습니다. 어느 날 광은 요를 초청하여 성대한 만찬에 초대하였습니다. 이를 전해 들은 요의 어머니는 광의 초대가 수상하여 아들 요에게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요는 갑옷을 3겹이나 껴입고 광이 초대한 성대한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삼엄한 경비 속에 모든 요리사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물고기 요리를 요에게 바쳤습니다. 마침 전제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물고기 요리 속에 치밀하게 칼을 숨겨서 다른 요리사와 같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적장 요의 앞으로 다가갔다. 순간 요왕의 발끝이 숙인 눈에서 보이자마자 물고기 뱃속에 칼을 잡고 재빠르게 휘둘러서 사정거리에 있는 요의 3중 갑옷을 정확히 뚫고 가슴 한복판을 송곳처럼 내리찔렀다. 붉은 피는 분수처럼 터져올랐다. 암살에 성공한 전제는 그 자리에서 그의 부하들에게 장렬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리하여 왕에 오른 이가 바로 오왕합녀입니다. 이 칼은 이후에 어복창검이라 칭하게 됩니다. 여기서 비록 킬러이지만 적을 죽이기 위해서 적이 물고기 요리를 좋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요리까지 배우고 칼을 물고기 뱃속에 숨긴 자객 전제의 비책은 당시로선 아주 독창적인 사고의 발상으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반면 견식이 좁은 사람에게 도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상식적인 가르침의 편견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삶의 본질을 제대로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옛날 중국 황하를 다스리던 신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에 홍수로 황하물이 불어나자 강기슭까지 물이 넘칠 정도로 강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는 마치 천하를 얻은 것처럼 우쭐해져서 강의 끝을 보려고 동쪽으로 따라 내려갔고 마침내 북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가 본 것은 황하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넓은 바다였습니다. 그는 감탄하며 자신의 좁은 소견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때 북해의 신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바다를 모르고 여름철에 사는 벌레는 얼음을 모르는 법입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에게 백날 바다를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말이고 여름 한철만 사는 벌레는 겨울까지 못 살기 때문에 아무리 얼음을 말해봐야 죽기 전까지는 절대 모른다는 말입니다. 장자는 2500년 전에 이미 편견을 벗어난 탁월한 창의성을 보는 안목을 말하고 있다. 똑같은 용도지만 자신만의 다양한 시선으로 용도와 가치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창의적인 인간을 21세기에는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장자의 다양한 발상의 전환 속에서 모든 가치의 도가 있다는 것이 지금 다시 되씹어봐야 하는 중요한 대목이다. 르네상스 시대에 빛나는 창의적 걸작을 남긴 미켈란젤로는 인문학의 종결자이자 한 시대의 기준점으로 이름을 남겼다. 어느 날 무명의 미켈란젤로가 길에서 조각을 하다가 코시모 데 메디치의 손자인 로렌조 데 메디치가 자신의 조각을 보고 독서를 퍼부었다. 그 말에 자극받은 미켈란젤로는 밤새워 다시 조각을 다듬어서 더 완벽한 조각품을 만들었다. 그것을 보고 감탄한 로렌조 데 메디치는 그를 메디치 가문에 입양하였고 당대 최고의 인문학자 마르실리오 피치노, 폴리치아노 밀란돌라에게 플라톤의 철학을 배웠고 메디치 가문의 무덤을 조각하게 만들었다. 그가 남긴 작품은 24세대의 피에타를 완성하고 29살 때에는 대리석 다비드상을, 노년에는 시스티나 천장의 천지창조와 진리의 계단, 성 베드로 대성당 등 15세기 옛 시대와 새로운 시대의 경계선을 만들었다. 창조적인 삶이란 나의 동료, 선배, 후손들이 어느 뛰어난 인물을 능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1564년 89세의 나이로 미켈란젤로는 죽었다. 그가 죽은 후 르네상스 시대는 마감되고 새로운 바로크 시대가 열렸다. 이후 바로크 시대의 세 명의 화가 카라바조, 티치아노, 엘 그레코는 어떻게 해서 바로크 시대를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미켈란젤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미켈란젤로가 시대의 기준점이고 좌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카라바조의 대표적 작품은 전부가 미켈란젤로의 작품에서 대부분 영감을 얻었다. 똑같은 다른 느낌의 작품을 완성하면서 이제 내가 미켈란젤로다. 아니 내가 이제 한 시대를 정리하고 그를 능가해 보겠다는 것이다. 카라바조가 로마 화단에 등단하면서 산타 마리아 텔포폴로 성당에 걸린 대표적 작품을 보면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에서 예수의 손동작은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에서 나왔고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비드는 천지창조의 껍데기가 벗겨진 죽은 미켈란젤로의 그림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다. 이 그림은 1606년 카라바조가 결투를 벌이다 상대방이 죽어서 도망자 신세가 된다. 결국 자수를 하기 위해서 로마로 돌아오면서 이중 초상화로 젊은 카라바조가 자신의 늙은 카라바조의 모습을 보면서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다. 말년에 자신의 처지가 도망자 신세인 현상범이 되어서 서글프다는 뜻이다. 바로크 시대 카라바조가 미켈란젤로를 넘어서기 위한 끊임없는 창작 활동은 생존의 이유였고 바로크 새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 반면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은 생명의 유연함을 일찍 알았기에 그의 천재성이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었던 강력한 이유였다. 이제 곧 그도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모든 작품에 사활을 걸었던 결정적인 이유인 것이다.